전 세계 스포츠 의료진이 모인 밀라노 올림픽 폐막 직후 예상 밖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관행처럼 이어지던 일본행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선수단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혼란은 없었고 미국 명문병원 출신 정형외과 의사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단 10만 원 청구서를 받아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이선 밀러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부터 대학, 리그 선수들까지 수천 건의 무릎과 어깨 수술을 집도해왔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고 국제스포츠의학저널에 논문만 42편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소개가 길었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온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틀렸던 이야기이니까요. 제가 믿는 건 언제나 하나였어요. 의학의 최전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 있다는 것. 그 확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밀라노의 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전까지는. 올림픽이 열린 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였습니다. 유럽 각국과 북미, 동아시아에서 온 수백 명의 의료진과 수천 명의 선수단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무릎 연골 재생 시술과 관련한 기조 발표를 마친 직후였고 오랜만에 만난 독일과 프랑스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며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가을 날씨는 서늘했고 대회장 근처 식당에는 와인 향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최신 부상 처치 기법, 내년 대회 일정, 화제는 익숙한 것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예약 취소했다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참가자 상당수가 일본으로 이동하는 건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깔끔한 도시, 안전한 거리, 탁월한 서비스. 의료진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간대요. 처음엔 2~3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프랑스 팀, 캐나다 팀, 독일 팀으로 번졌고 급기야 미국 선수단 일부까지 항공편을 변경하기 시작했죠. 불과 사흘 만에 수십 개 국가의 스태프와 선수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모호했습니다. 거기가 더 편하다더라, 음식이 좋다더라, 뭔가 시스템이 다르다더라. 구체적인 데이터도 검증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회 기간 내내 가장 눈에 띄었던 팀이 한국이었다는 막연한 인상 하나로 수만 명이 행선지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단이 특정 방향으로 쏠릴 때의 그 위험한 가벼움이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런 쏠림 현상이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수십 년간 지켜봐 왔으니까요. 의사로서 저는 언제나 감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한 나라로 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항이 마비되고 입국 심사가 지연되고 도심 교통이 뒤엉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서울 교통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고 대형 행사 뒤에 아시아 공항들이 겪었던 시스템 과부하 사례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제가 수집하고 처리해온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굳이 왜 한국이지? 저는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성보다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의료 현장에서도 종종 봐온 터라 이번에도 그저 일종의 집단적 유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 분명히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곧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인천공항을 통과하려 할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지연, 혼잡, 짜증, 어쩌면 크고 작은 다툼까지. 저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 일부러 가장 늦은 항공편을 골랐어요. 줄이 빠지고 나면 어차피 빠른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무너질 것은 공항도 교통 시스템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경기장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따뜻하고 낯선 그 냄새가 제 세계관을 뒤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수촌 난방은 사흘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은 올리브 오일이 잔뜩 들어간 파스타와 치즈 위주였습니다. 고열량 음식이 이어지자 선수들의 위장이 버티질 못했어요. 의무실에는 소화불량, 근육경련, 탈수 증세를 호소하는 선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하루에 15명이 넘는 환자를 보면서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국제대회의 화려한 이면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메달과 의무실 형광등 아래 구겨진 얼굴들. 저는 늘 후자 쪽에 있었고 그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그저 피곤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발이 무거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들 생각뿐이었죠. 복도에는 다른 국가 의료진 몇 명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다들 비슷하게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의 피로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끝났다는 안도와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동시에 깔려있는 그 느낌. 그때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복도를 따라 흘러왔습니다.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치즈도 아니었어요. 허브 향도 에스프레소 향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밀라노의 공기에 배어있던 그 모든 것들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깊고 어딘가 기억 속 어린 시절처럼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의사로 28년을 살아오면서 냄새 때문에 걸음을 멈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선수촌 구역 중 가장 구석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에게 배정된 곳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다란 보온 도시락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것들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어요. 흰쌀밥, 고기 요리, 그리고 맑은 국. 한국 선수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아니라 이완이 있었어요. 근육이 풀려 있었고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까지 제 의무실에서 신음하던 다른 국가 선수들과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선수단 스태프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미국 쪽 의료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타국 선수단의 식량을 뺏는 것 같아서.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김과 함께 그 냄새가 훨씬 강하게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짜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따뜻했어요. 위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흘 동안 과부하가 걸렸던 몸이 비로소 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허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았던 사흘이었거든요. 다 먹고 나서야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매일 직접 준비하시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이 낯선 곳에서 잘 먹어야 경기를 하죠.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약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재활센터에서 수십 년 동안 회복이라는 것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도에서 목격한 회복은 제가 알던 것과 결이 달랐어요. 체계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저 따뜻한 밥과 건네는 손 하나였는데 그 안에 분명히 치료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이라고. 데이터가 없다고.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기억이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제 무릎이 공항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 한국 스태프의 손이 가장 먼저 떠오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폐막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각국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손에는 커피잔이나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대회가 끝난 직후 특유의 분위기,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오는 그 어수선함이 로비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미리 내려두고 동료들과 아침을 먹으러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지도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항공편을 검색하며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보스턴 동료인 제임스가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네이선, 너도 한국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회 기간 내내 한국 팀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유행이 아니라 무언가 구체적인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게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식 회의가 소집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각국 팀 대표와 의료진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회 이후 일정 조율. 원래대로라면 일본행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미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저도 도쿄 호텔 확인 메일을 받아둔 터였어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독일 팀 수석 의사인 슈나이더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팀이 어디였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거의 동시에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식단 관리, 부상 대응 속도, 선수 컨디션 유지까지 수치로 봐도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날 밤 복도에서 맡았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흰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건네던 손. 그것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수치가 뒷받침하는 결과였다는 사실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재빨리 눌러버렸어요. 감상은 판단을 흐립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였으니까요. 슈나이더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휴식지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잘 준비된 팀이 있는 나라라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를 겁니다. 논리는 단순했지만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공항이 마비됩니다. 아시아권 인프라가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먼저입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은 수년째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입니다. 밀러 박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오래된 선입견이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 앉은 12명의 의료진 중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팀 의사도 캐나다 팀 재활 전문가도 심지어 함께 보스턴에서 온 제임스조차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났습니다. 한국행.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도쿄 호텔 예약 취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죠. 가장 늦은 편을 골랐습니다. 어차피 공항이 혼잡할 테니 줄이 빠지고 난 뒤에 도착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 수만 명이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소 3시간은 묶이겠군. 그 예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빗나갔는지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빗나감이 그 공항 바닥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한 건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가득한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면서 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입국장 혼잡, 긴 대기줄, 언어 장벽, 예상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28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다녀온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 직후의 공항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은 항공편을 탔고 그래서 이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혼잡이 어느 정도 빠졌을 테니 그나마 낫겠거니 했어요. 게이트를 나와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 자체는 깨끗했어요. 그건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수만 명이 몰린 직후라면 여기저기 짐더미와 지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통로는 말끔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또렷하게 병기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함이 없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줄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들이 10곳이 넘는 키오스크 앞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여행객에게는 직접 다가가 손짓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귀찮아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저는 잠깐 그 광경을 보면서 혹시 제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입국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지시에 따라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걸린 시간은 채 3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처럼 나온 확인증을 들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명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흔히 겪는 그 긴 대화가 여기선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 같군. 같은 항공편을 탄 프랑스 팀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다기보다는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으니까요. 뭔가 계속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논리를 자꾸 막았어요. 수암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짐이 빠르게 나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에도 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교통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방향을 짚어주고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표정과 손짓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훈련인지 아니면 문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착륙부터 출국까지 정확히 35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3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언제나 불편합니다. 의사라도 경력이 28년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씹으면서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여행객의 카트에서 작은 파우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어요.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렸고 오른쪽 발이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뚝!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번개처럼 올라왔어요. 의사인 저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질감, 통증의 방향, 무릎이 꺾인 각도,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반월판 연골까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어요. 진단은 순식간에 나왔지만 그 다음 생각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공항 직원 2명이 뛰어왔어요. 괜찮으세요?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을 손으로 잡아 눌러보고 통증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런데 공항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형 병원은 대기가 길어요.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가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 진통제나 처방하는 곳 아닌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무릎은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위에 앉으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응급진료비, 전문의 대기, MRI 비용,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곧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가게 됩니다. 공항을 절뚝이며 빠져나오면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펼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응급실로 가면 당일에 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구급차를 타면 최소 $3,000, 응급실 진료비만 수천 달러, 거기에 MRI라도 찍으면 또 수천 달러가 붙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공제액이 있고 외국에서 다쳤을 때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험사마다 달랐어요. 저는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설명해 온 게 수십 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니 아는 것과 겪는 것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공항 직원이 안내한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건물 외관은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 밋밋한 복도. 저는 제임스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인대 손상 진단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곳에 고해상도 초음파 장비가 있을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병원의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대기실은 밝고 조용했고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에는 간호사 2명이 앉아 있었고 한 명이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외국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겠죠.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인대 손상인 것 같아요. 저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국적, 연락처, 보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 접수부터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분 안에 진료 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분이요.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당일에 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걸어 들어가서 10분 안에 전문의를 만난다는 건 제가 아는 상식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면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장비들이 보였어요. 디지털 엑스레이 장치, 초음파 기기.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스턴 병원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최신 모델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8분 뒤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했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접수 정보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몸을 틀다가 미끄러졌고 무릎에서 소리가 났으며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의심된다고. 의사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라고 밝히자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촉진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눌러보고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손이 능숙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정확했어요. 저는 그 촉진 방식이 교과서적으로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대신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편견은 그렇게 쉽게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촉진이 끝나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찍고 5분도 안 돼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가 진행됐어요. 고해상도였습니다. 인대의 상태가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장비, 이 선명도. 동네 병원이라고 얕봤던 제 생각이 화면 위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입니다. 완전 파열은 아니에요. 수술은 필요 없고 재생주사와 보조기로 처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 장비로 이 공간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처치가 끝나고 보조기를 착용한 뒤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은 아직 있었지만 아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임스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하는 대신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의 진료, 엑스레이, 초음파, 주사, 보조기. 미국이었다면 최소 5,000달러는 각오해야 할 항목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면서 이미 숫자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 진료, 디지털 엑스레이, 고해상도 초음파, 재생주사, 보조기. 항목을 하나씩 떠올리며 달러로 환산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최소 5,000달러.
보험 처리를 잘 받아도 본인 부담이 $1,000는 넘을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10만 원. 저는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더.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10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70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찰료, 엑스레이, 초음파, 주사, 보조기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빠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합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초음파 검사 하나만 해도 수백 달러가 나옵니다. 재생주사는 항목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달러까지 달라지죠. 보조기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수백 달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70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딘가 빠진 항목이 있거나 나중에 추가 청구가 오는 구조일 거라고. 오류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 청구가 오지 않나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 금액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추가 청구는 없고요.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료비가 이렇게 낮은 나라가 어떻게 이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이 수준의 의사를 운용할 수 있는지, 28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떠올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저를 조용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돌려받고 영수증을 접으면서 저는 대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기실 구석 소파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료 대기 번호표를 들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무릎 아래를 봤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수십 년은 됐을 것 같은 흉터였습니다. 크고 깊었어요. 저는 의사의 눈으로 그 흉터를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술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찢긴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아문 흔적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몸 위에서 살아왔는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를 옮겨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어가 조금 됐어요. 젊었을 때 배웠다고 했습니다. 전쟁 때 다쳤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선을 버텼고 종전 후에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살았다고 했어요. 나라가 너무 가난했다고. 그 무릎으로 사막 건설 현장을 다녔고 광산에서 일했고 공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멈출 수 없었다고. 멈추면 가족이 굶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병원이 좋잖아요. 노인은 흉터가 있는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한탄도 없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단단해서 저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질서, 병원의 속도, 장비의 수준, 그리고 $70짜리 영수증. 저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저 노인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버텨낸 세대가 아픈 무릎으로 일하며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언어가 없었어요. 어떤 감정들은 언어보다 먼저 존재하고 언어로 옮기는 순간 작아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무릎을 고쳐준 것은 그 의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 공항에서 병원까지, 영수증에서 노인의 흉터까지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것이었습니다. 진짜 의료 시스템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병원을 나온 뒤 저는 제임스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기를 찬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뻗으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제임스는 커피를 주문하러 갔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거리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총총한 걸음들, 편의점 불빛,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밀라노와 다르지 않은 도시의 풍경인데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침에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제가 보는 풍경이 같은 곳이 아닌 것 같다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놀랐지? 저는 커피잔을 감싸주면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당황했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불편한 감각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하루 사이에 흔들렸을 때의 그 감각, 의사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주했을 때의 감각이요. 놀랐다기보다는 부끄러웠습니다. 제임스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부끄러워? 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공항에서 3시간은 묶일 거라고 확신했던 것, 동네 정형외과라는 말에 속으로 코웃음 쳤던 것, 대기실 장비를 보면서 인정하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던 것, 그리고 $70짜리 영수증 앞에서 오류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까지 하나씩 떠올릴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데이터를 본다고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한다고 자부해온 사람이 실은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공항이 어떤지, 동네 병원이 어떤지 가본 적도 없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이잖아. 짧은 말이었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회에서, 병원에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많은 전제들이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는지, 서구 의학이 최고라는 것, 선진국의 시스템이 곧 표준이라는 것, 그것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되고 반복된 분위기가 사실처럼 굳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28년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일제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누가 소리치지 않아도 다들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수만 명이 몰렸는데도 고함이 없었던 그 입국장, 아무도 밀치지 않았던 그 줄. 그것이 단순한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감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병원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의 흉터가 이미 말해주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내일 뭐 할 거야? 무릎은 괜찮아? 보조기 차고 천천히 다니면 됩니다. 딱히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늘 일정을 짜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렸던 제가 처음으로 그냥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저는 오늘 만난 노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다친 무릎으로 사막을 건너고 광산을 버텼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동네 정형외과 대기실 소파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 그의 흉터가 만들어낸 것이 지금 제가 경험한 이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 앞에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생각할수록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보낼 메일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학회지에 기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오늘 동네 병원에서 내 세계관이 고쳐졌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멈췄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저에게 준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조기를 찬 오른쪽 다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날 밤 노트북 앞에서 첫 문장을 써놓고 멈췄던 그 느낌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감각. 퍼즐 조각 하나가 어딘가 떨어져 있는데 찾지 못하는 느낌이요. 저는 그 감각을 안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빵집, 약국, 작은 분식집.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국을 끓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 국자를 젓는 손.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밀라노 경기장 복도에서 멈췄던 그 순간처럼요. 냄새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그 냄새.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밀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지만 한국어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냥 손가락으로 가장 위에 적힌 것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뒤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하얀 국물, 그 위에 올려진 고기와 파.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에 멈췄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맡았던 그 냄새의 맛이. 저는 그때 한국 스태프가 건네준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을 때의 감각을 기억했습니다. 따뜻하고 짜지 않고 조용히 몸을 채우는 맛. 그게 지금 이 뚝배기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온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 맛이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먹는 음식인데 처음 같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했어요. 밀라노의 복도, 도시락을 건네던 손, 인천공항의 조용한 줄, 8분 만에 들어간 진료실, 70달러짜리 영수증, 그리고 흉터 있는 무릎에 놓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로따로 있던 점들이 국물 한 모금 사이에 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펼쳐 숫자를 보여줬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채 8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면서 어제 병원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70달러 그리고 8달러. 이 나라에서 밥 한 끼와 의료 서비스가 같은 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사람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밀라노에서 도시락을 건네던 그 손.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아무 데가 없이 따뜻한 것을 건네는 행위. 그것이 공항에서는 안내 직원의 손짓으로, 병원에서는 8분 만에 열린 진료실 문으로, 영수증에서는 70달러라는 숫자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것은 같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것. 저는 그것을 의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의학도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수술실에서 재활센터에서 논문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바깥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것 없이 나머지만 쌓아왔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빠뜨린 채로 가장 정교한 것만 다뤄온 셈이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써놓은 첫 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오늘 동네 병원에서 내 세계관이 고쳐졌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나는 한국에서 밥 한 그릇으로 의학을 다시 배웠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아팠고 보스턴까지 돌아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던 것 하나를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밀라노 복도에서 도시락을 건네던 그 스태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날 일도 없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문장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의료 시스템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준 곳은 하버드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상가 건물 2층의 작은 정형외과였고 보조기를 차고 절뚝이며 들어간 골목 안 뚝배기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있을 흉터 있는 무릎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곳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모든 곳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